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이진엽입니다. 금일은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빠른 소비 회복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종들 중 대부분 업종들이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를 대부분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백화점 업종들이 아무래도 소비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보여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반기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스기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우려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M&A 같은 부분들도 사실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시 대형마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식품 물가 지수와 되게 크게 연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식품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 60% 정도가 식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품 매출 비중과 가장 크게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외식 수요에서 내식 수요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 사업자들이 수혜를 봤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왜 지금 그러면 외식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대외 활동이 능가하는 흐름에서 오히려 기준점 성장률은 더 성장성이 가속화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해답은 저는 물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인 거고, 걔들의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마트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의 물가가 급등을 하였던 영향이 올해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되면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황의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긴 좀 어렵고,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려 진짜로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식품은 신선식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식품 물가지수와 신선식품 물가지수를 보면 2008년 시기 그리고 2011년 시기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그 시점에 가공식품 물가가 진짜 급등을 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 가격이 부담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하반기에 부담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가공식품의 가격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곡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물가들이 급등을 하던 시기, 이 시기에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이 시기에 가격이 인상이 되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도 가공식품의 가격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식품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든가 간에 가공식품 가격 때문에 식품 물가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요즘 대형마트에서 옷 사는 거나 아니면 스포츠, 자파 이런 거 사는 거 그렇게 많이 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비식품 SKU의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식품 SK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식품보다는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제품들이 되게 잘 팔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끌어왔던 상황인데 최근 보시면 이렇게 의류나 스포츠 잡화 이런 카테고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실 백화점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의 소비가 하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의 반등이 지속이 될 거고 얘들이 반등이 지속되면서 비식품 카테고리의 성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진율도 좋아질 거고 탑라인도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형마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사실 주가가 되게 빠르게 올라왔어요. 소비가 좋아지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상반기 리뷰를 보시면 백화점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 4년 동안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르게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보다는 롯데랑 신세계를 선호하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방 경기의 호조에 대한 기억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 경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지방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11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뭐 흔히 얘기하는 차화정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시절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되게 급격하게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던 상황이고요. 이럴 때 확실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반 시설들이 전부 다 지역을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경기가 되게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DP를 비교해 보면 2010년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2010년, 11년에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덩달아서 부동산 가격도 지방권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취업자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 지방 소비에도 온기로 좀 전해졌었어요. 보면 전국 수도권과 전국과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전국이 높다라는 얘기는 수도권보다 지방권의 소비가 더 좋았다라는 얘기겠죠. 보시면 2010년과 2012년 전국 대비해서 수도권이 열위에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바꿔 해석해 봤을 때 지방권의 소비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거를 조금 권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는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소비가 확실히 좋았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차화정이 시기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호남권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 자료 자체가 2010년부터 있기 때문에 2011년 성장성부터 그려보려고 하면 사실 그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가 2010년에 워낙 호남권의 소비가 좋았다. 그리고 워낙 동남권의 소비가 좋았다라는 부분이에요. 2015년이 기준이 100인데 이때 116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사업 권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100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호남권이 116을 기록했다는 시기점 자체가 2016년에 호남권이 소비가 엄청 좋았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백화점 3사들보다는 지방 백화점들의 매출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얼핏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얘들이 더 열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의 매출을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때는 출점이 계속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가 센텀시티점을 새로 오픈을 한 시점이었던 거고, 2010년 같은 경우에 대구점을 또 신규로 오픈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얘들이 이 탑3 백화점들을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얘기인 즉슨 지방 백화점들, 얘들은 출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러면 얘들이 수도권 탑3보다 오히려 더 소비가 좋았고 얘들의 매출이 잘 나오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걸 반증하듯이 아무래도 지방 백화점 3사들이
수도권 백화점들보다는 주가가 크게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롯데쇼핑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도 그러면 지방백화점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백화점 중에서 광주 신세계를 제외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다음에 대구 백화점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상장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게 광주 신세계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탑3 백화점을 봐야 되는 거고, 탑3 백화점 중에서는 지방 점포 비중이 가장 높은 백화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롯데쇼핑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장기 평균이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평균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했던 이 시기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되게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지방백화점도 좋을 수 있고 롯데백화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2010년 사이클에서 현대백화점 대비해서 롯데백화점이 기준점이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백화점 3사 중에서도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다.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면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한국 면세점들이 조금 부각될 시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면세점 사업자들이 주가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인 것도 있는데, 여행, 레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19년 수준으로 이미 회복을 했고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면세점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난 면세점들을 필두로 중국 면세점들이 고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면세점 센터에는 되게 안 좋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면세점들의 우려는 이제 점진적으로 소강 사태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난 면세점이 올해 매출 목표치가 600억 위안이에요. 작년에 327억 위안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83% 여전히 고성장할 거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나눠볼게요. 작년 7월 같은 경우부터 얘들이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높여주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하반기만 딱 떼놓고 보면 240억 위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240억 위안을 하반기에 했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반으로 뚝 잘라보자고요. 300억 위안. 하반기에 올해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성장성 얼마나 됐느냐. 작년에 150%, 200% 이렇게 했던 성장성이 올해 하반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진입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면세점들의 그로스가 크게 둔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려는 점진적으로 소강 국면으로 들어올 거다. 그리고 하이난 면세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밖에 갈 수 없는 것처럼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중국도 하이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글로벌 이동이 조금 재개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크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이동이 재개되면 중국인들이 일단은 근거리부터 먼저 가겠죠. 마카오,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근거리부터 먼저 갈 겁니다. 싱가포르. 그렇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한국 면세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을 봤을 때는 대형 따이공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대형 따이공 B2B 영업이다 보니 얘들의 바잉 파워가 커진다라는 것은 면세점에 대한 수익성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대형 따이공들한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기대감 자체가 크게 꺾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소형 따이공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글로벌리 이동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이 일반 관광객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상들한테는 조금 니들한테 물건 좀 못 준다. 면세점들의 바잉파워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하향의 곡선에서 우상향의 곡선으로 기대감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저는 뭐 백화점 신세계에서도 면세점이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저는 호텔신라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대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기대감의 영역에서 기대감을 훼손시키는 이슈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도 중요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공항 임차료 인하를 2021년 12월까지 기존 사업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 사업자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라고 하면 내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임차료 인하를 계속 해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어느 정도로 해줄 거냐. 지금처럼 매출 연동제로 해줄 거냐. 아니면 뭐 고정비 50% 인하처럼 이렇게 해줄 거냐, 뭐 20%로 해줄 거냐,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인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 T1이라고 하는, 인천공항 T1이라고 하는 여기가 임차료가 되게 높은 곳인데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세계고 현백입니다. 반면에 호텔신라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기점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T1 사이트에 신세계나 현백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대감의 영역에서 이게 조금 내년에 가미의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신세계보다는 호텔신라를 조금 더 선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베이 코리아 M&A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6월 7일 날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쇼니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업자 중에서 이마트와 롯데그룹이 조금 되게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에서 사실 이베이 코리아 경쟁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얘를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평가를 이마트랑 롯데그룹이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사고자 하느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숨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베이 코리아가 가진 이 무형자산, 뭐 인력이라든지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일 거예요. 월마트의 사례를 좀 보죠. 월마트 사례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젯닷컴이라고 하는 사업자를 4조 가까이 주면서 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이죠. 서비스를 종료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M&A에 대해서 실패한 월마트의 M&A라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젯닷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월마트의 경쟁력이 쫙 올라갔거든요. 월마트닷컴에. 이유는 일반적인 평가는 젯닷컴이 가지고 있던 얘들의 개발진들, 얘들의 전문 인력들, 얘들의 기술을 월마트닷컴에 투입을 시키면서 월마트닷컴 중심으로 성장을 시켰던 거고 반면에 젯닷컴은 점진적으로 페이드아웃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닷컴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젯닷컴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플랫폼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의 측면에 있어서 M&A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베이 코리아도 똑같죠. 사실 이베이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커머스를 오래 했던 사업자이기도 하고 전문 인력들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베이 코리아 출신인 거고 어디서 이커머스 전문가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항상 이베이 코리아에서 옵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롯데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롯데원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마트가 인수한 다음에 스타컴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최근에 개발자들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몸값도 청전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베이 코리아를 M&A를 하면 양질의 개발자들도 한꺼번에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나쁘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의미인데 얘들이 결국 이베이 코리아를 사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이거를 이베이 코리아 M&A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통업, 자기 매장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에요. 그랬을 때,
돈을 부동산 갖고 있는다고 해서 못 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억 가까이 돈을 버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각해서 매각 차익 인식하고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인 이베이로 옮긴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리즈너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GS 홈쇼핑 합병 코멘트인데 5월 28일 날 합병 주총이 통과가 되었고 합병법인이 7월 1일 날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전 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얘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당장 평가를 하긴 어렵고 시너지 창출 효과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 과거 CJ ENM과 오쇼핑이 합병했을 때 CJ ENM은 20배 넘게 받던 회사였고 오쇼핑은 홈쇼핑 사업자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되게 떨어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합병한 이후에 현재 PE를 보면 미디어 엔터 회사로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구 CJ ENM이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과 홈쇼핑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편의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GS 리테일, 홈쇼핑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GS 홈쇼핑. 근데 이걸 합병하더라도 시장의 인식은 합병 GS 리테일은 여전히 편의점 회사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합병해서 절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펌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롯데쇼핑,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쇼핑, 그리고 대형마트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마트, 그리고 면세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호텔신라를 좀 추천드리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홈쇼핑을 추천드렸는데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대 LNC의 가치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